화요일 마켓 비하인드 이영훈 IM증권 이사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욕 시장 많이 올랐는데 또 관세 얘기라고 결국은 봐야 되는 거죠? 네, 관세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 경계감 갖고 있었는데 또 우리 시장이 먼저 좀 반영된 측면도 좀 있죠. 월스트리트 저널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관세 관련해 가지고 예상보다 또 되게 완화될 것 같고 자동차나 뭐 반도체 쪽은 오히려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테슬라 급등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GM 같은 것도 급등했었고 그다음에 또 반도체에서도 가장 둔하다고 볼 수 있는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주가가 3% 이상 올라가는 그림 나왔었죠. 오늘 나스닥이 확실히 많이 오른 게 결국 이제 기술주들, 그러니까 관세 리스크에 좀 눌려있던 기술주들이 좀 반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관세 리스크는 지금 월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결국 4월 2일은 관세 리스크에서 해방되는 날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오히려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이제 소문에 겁을 잔뜩 먹었다가 결국 이제 뉴스가 딱 나왔는데 이제 그런 어떤 겁을 이제 다 뭐 그런 이제 걱정들을 이제 털어낼 수 있는, 그렇게 보는 게 그 얘기가 한참 나올 땐 지난주만 해도 좀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다 이랬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성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S&P 글로벌 그 PMI가 나온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 그 서비스업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제조는 또 위축되는 거 나왔죠. 맞아요. 50 안 되면 못 넘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가가지고 지금 관세 노이즈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걸 또 이제 반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경제를 죽이는 것보다는 어떤 식이든 협박을 해가지고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어내면서 또 애매한 국면 들어가거나 어려워지는 국면 가면 또 살짝 바꾸는, 또 이제 그 트리거 역할을 또 우리나라 업체가 어저께 또 전격적으로 해주면서 기분을 좀 풀어주고, 기분 좋아가지고 뭐 이제 또 뭐 자기 관세 그 강조한 것 때문에 또 투자가 들어왔네 어쩌네 이런 소리 하면서 자기가 자기 정책에 소위 말하는 이제 관세 정책에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니까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네, 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심리를 좀 이제 우호적으로 바꾸고 더 나아가서 관세 노이즈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제어가 끝이 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감세가 또 이제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미국 시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좀 우리 시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관세 노이즈 현재는 그게 제일 커요.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큰 이슈고요. 요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감세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혹시 그 미국의 펀더멘탈한 지표들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둔화되거나 뭐 이를테면 침체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분위기들은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딱히 눈에 보이지는 않으세요? 아직까지 파우르 장 말처럼 하드 데이터에서는 특별한 징후가 보이는 건 없습니다. 다 이제 그 소위 말해가지고 조사를 통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통해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데이터들에서만 좀 안 좋게 지금, 그러니까 센스적인 측면이 되게 강하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더 과부하가 걸리게 될 경우에는 이제 실물로 이제 영향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어해 나가면서 대응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을 훼손하지 않을 정도 수준의 사이간 이렇게 저렇게 들볶아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전략. 그러면서도 이제 어저께도 얘기했던 게 금리 내려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채 10년물부터 시작해서 국채 금리 급등해 버리잖아요. 이제 소위 말해서 채권 자경단들 그렇죠. 해봐. 이제 이런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서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얼마만큼 그 사람이 현명하게 또는 되게 영리하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런 거는 앞으로도 좀 보는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기초 체력을 좀 어쨌든 간에 강화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오늘 그 이사님이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도 이제 현대차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주 그 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현대차에 대한 얘기를 하신 지가 좀 꽤 됐는데 마침 이제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아침에 뉴스 보신 분들은 이제 깜짝 놀라셨겠지만 현대차가 210억 달러 미국에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옆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정의선 회장의 이 브리핑 내용을 옆에서 보면서 그냥 현대차 관세 안 해도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고, 그러니까 참 현대차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좀 화끈하다고 봐야 될까요? 210억 달러. 내용도 보니까 차 생산, 뭐 부품 및 철강, 물류, 그러니까 일테면 소위 말하는 이제 차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미래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전격적으로 저도 저렇게까지 큰 금액을 대대적으로 투자할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 어저께 밤부터 이제 기사가 돌기 시작하면서부터 설마 했는데 진짜 이제 발표가 났더라고요. 근데 일단 현대차 그룹에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현대차 전략이 그러면 결국에 미국 시장 내에서 모든 걸 자체 해결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방향 전환을 한 거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혹시 이제 과잉 투자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또 부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늘 이사님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조금 살짝 좀 당혹스러운 상황인데 왜 먼저 나서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는 뭐 그 나중에 거는 나중에 거라고 하더라도 당장에는 일단 뭐 관세 이슈에 주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우호적으로 반응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저 많은 금액을 갖다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현대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년에 미국에 177만 대를 팔았는데 그 중에 약 한 40%, 뭐 크게 보면 한 40% 가까이가 이제 북미 현지하고 멕시코에 생산한 거를 이제 파는 그런 수준이었고, 지금 이 투자 내용을 좀 보더라도 생산에 사실은 전체의 3분의 1이 좀 넘는 한 40% 정도가 이렇게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조지아의 HM, GMA 그거 사실은 완공을 이제 26일 날 준공식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럼 이제 그거는 이미 들어간 돈인 거고, 8조, 우리 돈으로 8조 원은 들어간 돈이고, 그럼 그거 말고 또 이제 공장을 뭐 짓는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 여기에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아예 뭐 제철소까지 짓겠다 이런 정도로, 그럼 당연히 부품업체나 이런 어떤 밑에 있는 인프라들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에너지까지, 뭐 미래 산업, 로봇, 자율주행, AI, 뭐 미래 항공, 모빌리티,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거의 우리나라의 이런 기반을 미국에다가 그대로 또 다시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도 들면서 이거는 무슨 그림을 그리려는 걸까 이 생각도 좀 들거든요. 현지화 전략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밸류체인을 다 옮겨간다는 거는 이제 제2의 현대차를 미국에다가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그렇게 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시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사 표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캐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뭐 캐파를 다른 쪽은 다 줄여버리고 미국 쪽을 늘릴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제 고용의 문제가 또 부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 궁극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 가지는 지금 이 투자 약속을 했던 것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로 뭐 물론 이제 임기 1년 차이기 때문에 4년 차 때까지 공장은 지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안에 이제 설비 들어가고 그다음 투자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시간 조정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너무 섣불리 또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지금 현재 휴머노이드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용화를 앞둔 상황에서 휴머노이드라든지 UAM이라든지 4세대 먹거리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현대차가 미국에다가 본격적인 모든 걸 세팅을 해나간다는 구조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현대차는 그걸 통해서 한 단계 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물론 장기적인 얘기고 현재는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로봇이나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갖고 있고, 자율주행은 자체적으로 하긴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을 뭔가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이런 데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규제들도 좀 많고, 미국은 그래도 좀 자율주행 쪽은 우리보다 좀 규제가 좀 덜한 거니까 AI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래 산업이나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 비중이 차 생산 다음으로 많은 걸 보면 국내에서 조금 뭔가 해보고 싶은데 여러 가지 때문에 좀 걸리는 부분들을 아예 우리보다는 여건이 남 미국에서 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보여서요. 아마도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우리보다는 미국에서 먼저 될 거기 때문에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감안돼 있지 않을까. 그 투자 금액이 만약에 철강하고 자동차에 집중이 된 거라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미래 산업과 관련돼 가지고 투자가 들어가는 거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어쨌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나마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그래도 살짝이라도 얹어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현대차의 어떤 미래를 놓고 봤을 땐 그렇게 부정적일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아직은 모든 내용이 구체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좀 주춤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많이 떨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올라가다가 좀 주춤하긴 했는데 그냥 중간에 잠깐 쉬는 정도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뭐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저는 단기간에 이렇게 일주일 내내 올라가는 거 본 거는 별로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물론 이제 옛날에 시가총액이 작았을 때는 뭐 그렇죠. 그랬었지만 지금 이제 커지고 난 다음에는 쉽지 않은 어떤 상승이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그 현물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도 있고, 네. 그다음에 반도체 이제 공급 가격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물보다는 고정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고정 가격 자체도 이제 2분기부터는 올라갈 거라고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한테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한 가지가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거 하나는 이제 우리가 환율이 좀 부담스러운데 예, 맞습니다. 이상하게 삼성전자만 사고 있다. 이 얘기는 삼성전자에 베팅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환율이 어떤 우리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완화가 돼서 이제 원화 강세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은 환율은 또 가져가는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양방향 베팅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조금 팔았네요. 어제는 계속 하나, 둘, 셋, 넷, 5일 연속 순매수를 대거하다가 어제는 많지는 않습니다. 65만 주. 평소에 뭐 한 10분의 1도 채, 그 전날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를 팔긴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뭐 그냥 좀 쉬어가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조금 안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이런 옆으로 좀 기간 조정 네. 눌려 있는 거를 한번 이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업황 자체가 좀씩 회복되는 거, 이 분위기는 지금 뭐 특별히 변화는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는 없다. 바뀌거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거 이렇게 특별히 보면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관신 정책 역시 계속 이어지고 네. 있는 데다가 중국의 어떤 소비 부양 쪽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레거시 쪽에서 네. 회복세는 분명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단순히 기사화만 됐지만은 어쨌든 그게 또 작년처럼 가십성이 되지 않길 바라지만은 HBM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간에 조금씩은 우호적인 얘기들이 나오곤 있으니까 글쎄요. 네. 그런 것까지 같이 맞물려 준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지금 한 며칠 동안 매수한 걸 보니까 어제 하루 팔았지만은 3천만 주가 넘게 샀더라고요. 근데 그 예. 정도 수량을 갖다 매수해 놓고 나서 바로 꺾이는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일종의 약간의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어떤 패턴을 좀 가져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급등했었던 부담은 있긴 하지만 그거를 조금 눌려주면서 기간 조정을 받아준다 그러면 오히려 진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고 8% 장중에 빠졌다가 오늘은 보니까 2.3% 회복을 좀 했네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앞서서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뭐 풍향계니 뭐 이런 식으로 흔히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관련해서는 뭔가 지금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업황의 방향성하고 마이크론의 지난번 실적이랑 크게 뭐 갭은 없습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삼성은 별로 좋지 않겠구나. 예, 그 느낌은 오는데 또 반면으로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1분기가 실적 저점이겠구나. 그렇게 이제 지금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림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가는 방향성이 어쨌든 주가는 앞서서 가는 거니까 그런 흐름에 잘 맞춰서 가는 거네요. 방산 관련해서 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흐름을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주시하면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하고 나서 13% 떨어져 나서 이제 어제가 첫날이었는데 7% 바로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 얘기는 유상증자에 대한 그런 어떤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이게 결국은 그 유상증자의 원래의 의미,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해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더해서 회사의 성장을 더 한다. 이 부분으로 시장에서는 더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 두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기관 쪽은 매도가 집중되어 있고 외국인들은 사고 있고. 네. 근데 이제 해석을 하기 나름이긴 한데 일단 저는 이제 그 방식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거고, 그 방식 자체라고 하는 건 결국 1조 3천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한화 에너지에다가 결국 몰아준 셈이 돼버렸고, 그건 누가 봐도 좀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행동이 아니었느냐. 그래놓고 나서 바로 또 증자를 한다는 건 더 이상하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또 반응하기에는 사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올랐고 단기간에 급등했었던 거에 대해 부담을 느꼈던 사람들,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방산업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의 65%를 점유하고 있는 글로벌 거의 탑티어급의 그렇죠.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 계약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여전히 줄 서 있다라는 걸 놓고 봤을 때 그걸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딜레마는 센티상으로는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인데 펀더멘탈 상에서 크게 훼손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이 상황 보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지난번에 어쨌든 방산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유럽이나 이런 쪽의 내용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현대 로템의 폴란드 2차 계약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조금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그런 이제 분위기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현대 로템도 그렇고 현대 로템도 뭐 2차 계약이 뭐 다 됐다는 얘기도 자꾸 이제 나오다 보니까 뭐 이게 기대감들이 또 있으신 것 같아서 방산주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대로템 계약 관련해 가지고는 좀 폴란드 현지 얘기도 좀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수출입은행에서 보증한도 관련된 얘기도 좀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구체화되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은 분명히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어저께 나왔던 것 같은데. 유럽 연합 내에서 이제 방산 무기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공동구매 형식으로 가다 보기 때문에 현지화돼 있지 않으면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죠. 첫 해 올해는 예외적으로 각 개별 국가가 요청을 하게 되면 구매도 할 수 있게끔 허용해주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폴란드 진짜 계약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국가적인 차원도 그렇지만은 이제 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관리를 잘해서 이번에는 어찌됐든 간에 수주를 해야겠죠. 수주를 하게 되면은 또 그만큼 또 밸류에 대한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이전보다는 좀 가능성은 좀 높아지는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일단 방산주에 대한 생각은 일단은 확실하게 모멘텀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시간이 이제 한 4, 5분 남아서요. 중국 쪽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한중 그 외교장관들이 만나서 회담을 했고 거기서 특히 문화와 관련돼서는 복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거는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엔터주들도 좀 오르고요. 이 부분을 좀 이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요즘에 그 워치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은데요. 그전 같으면 우리나라가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불쾌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우리가 이제 액션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하거나 보복 조치를 취했었던 게 미국 그동안의 관행이었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나라의 저는 이제 후판 가격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후판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었다. 네네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우리한테 이전보다는 굉장히 좀 전향적이고 우호적인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예.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를 맞아가지고 그들의 전략상으로 봤을 때 한국까지 적대적으로 돌려서 자기들한테 별로 좋을 게 없다라는 그렇죠. 걸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계속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 자체가 아직은 외국인들 자금이 이번에도 좀 결국 들어온 건 삼성전자로만 그렇죠.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산돼서 들어올 수 있는 환율 여건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다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되겠지만은 또 특정 섹터로 쏠림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또 뭐 엔터가 됐던 뭐 화장품이 됐던 이런 쪽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는 것보다는 등락을 할 가능성이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결국 또 순환매가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셔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방향성 자체는 아직까지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엔터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 관련주 하면은 이제 음식료도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들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항공주들도 보통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가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엔터주가 일단 눈에 띄게 좀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다른 업종들 중에서 혹시 이런 중국 관련된 한한령 해제 기대감 등등 이런 관련해서 좀 다른 업종들 혹시 보고 관심 있게 보시는 데가 있으세요? 중국 쪽에서 이제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 그리고 또 중국인들이 몰려온다 해서 이제 중국 소비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전 패턴으로 하게 되면은 면세점 가서 뭘 사고 해서 그렇죠. 면세점 관련주 예. 뭐 이런 것들 나오고 하는데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 외국인들 국내 들어와 가지고 소비하는 게 보면 면세점 가서 소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소위 말해서 편의점형화돼 있는 네, 요즘 편의점 가신다면서요? 네네,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많이 소비를 하시게 되고 올리브영 같은 데 가가지고 화장품 많이 구매하고 한다고 네. 하고요. 실제로 어저께 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봤더니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가장 많이 지금 소비하는 품목 자체가 화장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중국을 떠나가지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그 유럽인들도 그렇고 미국인들도 그렇고 동남아 사람들도 그렇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게 화장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화장품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호하기 시작을 했고 중국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우리나라 제품들 그 소위 말해서 ODM 업체들이 중국 제품도 만들어주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국산 브랜드,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브랜드죠. 한국 브랜드 가운데서 많이 인지도가 높아져 있거나 또 히트를 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매 의존도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쪽 계속해가지고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장품 브랜드를 잘 모르니까 그러면 화장품은 좋다고 그러는데 개별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정도를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인디 브랜드를 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아예 ODM 업체를 보면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은 고민도 좀 생길 법합니다. 저도 짧게 말씀해 사실 주시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브랜드 잘 모르고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화장을 잘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너무 작은 주식을 했다가는 급등락이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ODM 업체 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주가의 탄력성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안정적으로 그렇죠. 수익성은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이영훈 이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